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주식시장은 CPI와 FOMC라는 엄청난 이벤트를 연일 소화한 이후 오늘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떨어졌고 나스닥은 3% 넘게 내렸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어제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CPI는 지난달 대비 크게 하락하며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사해줬고 그로 인한 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FOMC에서 2023년 예상금리가 시장 기대보다 높았던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의견들은 대체로 시장의 예상 범위 내였지만 당초 4.5에서 4.75%를 기대하던 2023년 말 금리가 5에서 5.25%로 시장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내년 최종 금리를 연준이 제시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내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한 범위 내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당일 시장은 크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운을 남겼죠. 파월 의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서비스 인플레이션입니다.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고 있고 향후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인 2%를 달성하는 데 최대 방해물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에너지와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항목의 비중은 무려 25%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인건비죠. 따라서 인건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도 강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금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건비가 되는데요. 그런 인건비의 예측은 고용시장의 상황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고용이 강하면 인건비도 강해집니다. 고용이 약하면 인건비도 약해지죠. 고용은 경쟁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인 오늘 그런 고용의 가장 적절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시장에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1000건으로 지난주에 23만 1000건보다 2만 건 낮았고 경제학자들의 예측치인 23만 2000건보다도 비슷하게 낮았습니다. 동시에 9월 이후 주간 최저치입니다. 심지어 연속 청구 건수도 거의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지난주보다 1000명 늘어나긴 했지만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죠. 연속 청구 건수는 전체 시장의 추세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추세적으로도 실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고 고용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강한 고용은 향후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이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면 최종 금리도 기존 예측인 5.25%를 넘어 5.5%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렸듯 고용이 나빠지지 않으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최종 금리가 장기간 이어질 우려가 생깁니다. 어제까지 시장은 CPI에서 1승, FOMC에서 1패로 팽팽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에서 한 방 먹으면서 1승 2패로 월드컵으로 치면 조별 예선 탈락을 한 거죠. 따라서 위험 회피 심리가 급증하면서 패닉셀에 가까운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 보고서도 오늘의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는 6.5% 증가하긴 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0.6% 감소했습니다. 이건 예측치였던 0.3% 감소보다 훨씬 큰 감소세인데요. 특히 11월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보통 11월은 가장 큰 쇼핑의 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판매가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줄어들었다는 거니 정말로 소매가 약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경기 관련 데이터가 안 좋으면 시장이 호재로 삼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곧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약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악재가 호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악재가 진짜로 악재가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물가와 금리에 대한 예측이 거의 끝났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이제 확실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인건비가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하방 지지로 작용하는 3에서 5% 영역까지는 쉽게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금리도 이제 최종 예측이 거의 끝났습니다. 2023년 말 5에서 5.25% 사이에서 거의 확정적입니다. 따라서 이제 경기가 약해진다는 신호가 더 이상 물가와 금리 예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향후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경기의 약세 신호는
기업들의 수입에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리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데 기업들의 수입만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수입이 줄어들면 EPS가 내려가겠죠? 따라서 목표 주가도 함께 내려갑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부터의 시장은 경기 약세 신호를 더 이상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악재로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이제부터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수입이 줄어들면 결국 고용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실제로 원하는 구도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기업 수익 감소로 고용이 약해지는 것은 23년 말에서 2024년에나 벌어질 일이고 연준은 그때 가서야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죠. 그러므로 내년에는 경기가 크게 약해져 기업들의 수입이 줄어들면 주식시장에만 안 좋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연착륙의 신호들이 나와야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테슬라만 유독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어제도 영상으로 올려드렸던 머스크의 주식 매도 발표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머스크가 이제 당분간은 더 이상 주식을 팔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매도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동안 머스크의 매도로 혼자만 주가가 강제로 급락당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으로 인한 하방 압력을 홀로 견뎌낸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근 한 달간 20% 정도 하락했는데요. 이건 나스닥의 5% 하락과 비교하면 나 홀로 주가 하락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일 내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경우의 얘기죠. 현재 테슬라의 가격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미래가치 대비 거시적 경제 상황과 개별적인 퍼드로 극도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역사상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고 1년 선행 PER 30 정도는 테슬라와 같은 고성장주에게는 원래라면 존재할 수도 없는 낮은 밸류에이션이죠. 만약 자신이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스스로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직접 구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이유 현재의 가격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안전마진이 오히려 증가해 있는 상황이란 것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다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의 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하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하지만 나는 내려가면 더 좋아하면서 적극적으로 산다. 찰리 먼거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가치와 가격의 괴리에 대한 이치를 완전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입니다. 만약 자신만의 기준이 없거나 또는 가치를 계산해낼 능력이 안 된다면 현재는 가격만 보면서 무작정 매수하거나 보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본인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공부량과 믿음에 비해 너무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미 손해본 금액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수업료라 생각해야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무수하게 많았고요. 매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결국 그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 게 늘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줄여야 하느냐? 밤에 잠이 잘 올 때까지 줄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 싫다면 반대로 공부량을 크게 늘려야 됩니다. 공부를 통해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분명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면 오히려 불안이 사라집니다. 또한 분석 결과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 들면 그냥 막연하게 힘드니까 비중을 줄이자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비중을 줄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수하거나 보유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비중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정확한 가치 분석은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결국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은 제가 오늘 드린 조언을 한 귀로 흘려듣지 마시고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